아반야 바람일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됐습니다. 올 새해를 이민년이라고 그러지요. 호랑이 해라고 그럽니다. 신춘년의 한 해가 지나가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불전에 올리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새롭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래를 맞이하는 막연한 불안과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난해 같은 태양이 뜨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난해와 같은 음식을 먹건만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은 늘 새롭고 경이롭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행복했던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한다면은 묘소동처라고 합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있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쥐는 목숨 걸고 고양이에게 대들 것이며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고양이와 쥐는 서로 상극이지요. 저희들 금강정사 도량 내에도 공양주 보살님들께서 고양이를 밥을 이제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많이 우리 금강정사 법당 앞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낮에, 아침이나 낮에 고양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고양이가 우리 금강정사 도량에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금강정사에 근래에 와서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못 봤냐 하면은 그전에는 가끔 보긴 봤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쥐가 없습니다. 쥐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한 게 이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쥐가 있게 되면 어떠한 일 현상이 벌어질지 부엌에도 돌아다닐 거고 또 밥 먹는 식탁 밑에도 돌아다닐 거고 또 어쩌면은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도 안 됩니다만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걱정이 없어요. 왜 묘서 동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교수 신문에서 올해의 작년과 같은 한 해를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골랐는데, 고양이와 쥐와 함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양이와 쥐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같이 살지를 못해요. 쥐는 고양이가 있으면 안 되고, 고양이는 쥐가 있으면은 자기의 그 생리적으로 쥐를 가만두고 살지를 못합니다. 쥐를 잡아먹든지 잡아서 죽이든지 해야 돼요. 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을 해놓고 쫓아야지. 다 막히는 막다리 골목에서 쥐를 쫓으면은 아무리 쥐가 적고 힘없고 별것 아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쥐도 쥐 살려면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반항을 합니다. 달라들지요. 고양이가 아무리 그 쥐와 상극이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쥐하고 한판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히면은 죽는 거고, 그런데 한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잡혀먹긴다는 것은 죽으면서도 이제 억울하지요. 우리 사회가 마치 고양이와 쥐가 한 공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양이와 쥐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한 공간에 사는 국민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그 중에는 쥐의 입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덩치도 적고 힘도 약하고, 힘이 약하니까 싸울 수도 대들 수도 없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 둘이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작년 한 해가 그런 형국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겠습니까? 국회에 가면은 묘소 동처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고양이하고 쥐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는 회의만 열리면은 싸우는 거죠. 누가 악랄하게 욕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국회에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불문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과격한 말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에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국민의 생활을 잘 살피고 누가 그것을 국회 회의에서 잘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이게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욕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쥐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고양이하고 싸워봐야 뭐 질 것은 쥐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이 목이라도 한번 물고 죽자,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대드는 것이요. 도망가다가 확 돌아서 갑자기 확 대들어서 고양이 목을 물면은 고양이가 물리는 것이죠. 그럼 고양이는 더 화가 나가지고 쥐를 발로 잡아서 이제 쥐 머리통을 고양이가 물어서 죽이겠죠. 그 모습이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에요. 국회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가정에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요즘은 이제 부인이 더 힘세다 또는 남편이 더 힘세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강하다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문제예요. 특히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더 이빨이 세냐, 이게 의해서 이제 서로 힘의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보살님도 막다른 골목의 쥐처럼 뭐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양이한테 엄청 대들고 고양이가 도저히 이제 쥐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고양이가 도망가고 이럴 정도로 달라들면은 아멘이 남자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시끄러워도 못 살겠으니까 이제 피하죠. 그런 상황이 가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혼을 하는 것이죠. 이혼. 근데 우리 가정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을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서 쥐와 고양이의 입장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부도 그렇고 지금 남북과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소 갈등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 동서 갈등도 그렇고 이러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전 국민의 삶을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또 우리 불교계는 정권과 공직자들이 종교 편향 발언으로 불교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저 종로 청무원 가면은요, 1월 며칠 날 성녀대회 한다고, 그 준비한다고 막 바빠요. 성녀대회는 전국의 성녀를 총동원을 해서 청와대 앞에서 하든지, 시청 앞에서 하든지,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정부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스님들이 안 모입니다. 1월 달에 추워서 안 모이고 명분이 약해요. 국민의당의 정청래 의원이 사찰에서 받는 입장료, 그것은 부흥이 김선달이 같은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처음 출마하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정청래를 민주당에서 쫓아내라, 이 명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온 그 시장 통에 캐롤송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마 이제 기독교인인가 보죠. 그 사람의 온 국민들이 캐롤송을 듣고 유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캐롤송을 많이 이제 보급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들이 종교 편향 발언을 한다고 이제 그것도 겸사겸사 이제 화가 난 거죠. 정무원에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천주교가 박해받을 때 신부들이 도망가가지고 절에서 숨어 살았어요. 지금 저쪽에 어디 천지남 같은 건, 또는 주호사 같은 그런 절에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천주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 발각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전부 다 잡혀가 가지고 다 사형당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천주교 발상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남 거기를 싹 다 사가지고 천주교 성지를 만든대요. 천주교 발상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공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근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 성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거기 성지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대응을 늦게 하고 잘못했어요. 천주교는 몇십 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천지남을 비구니 스님이 살다가 그걸 팔아버렸어요. 천주교에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사가지고 싹 다 천지남을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천주교 성인들 묘 쓰고 십자가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보면은
어이도 없이 해놨어요. 어쨌든 정초부터 이렇게 싸움하는 그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종교도 종교와의 서로 갈등이 있고 종교와 정부와도 서로 갈등이 있고 정치권은 여야가 갈등이 있고 또 남북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갈등이 있고 이래서 묘소 동처다. 우리 민족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 한쪽은 죽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한쪽은 자기 적이라고 다 힘으로 깔아 뭉개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겠느냐. 그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중국이 뭐 하나를 쫙 세계화시키려면 미국에서 또 막 자기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막고 또 저기 중국해 가면은 거기가 바다에 모래톱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다가 흙을 실어다가 조금 메꾸고 거기다가 무슨 섬을 만들어서 군사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사하니까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의 필리핀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해 가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군사기지가 돼버리면은 또 세계의 이 군사력 그 균형이 또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이나 뭐 깡패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이제 국제사회와 서로 연대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 저것 겸사겸사 서로가 이제 이 감정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지구상의 최고 힘센 나라가 되려고 그러고 중국은 몇 년만 더 하면 미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추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래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물량이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수출을 하는 것. 근데 중국의 편도 들 수도 없고 미국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미국이 한눈 팔 것 같으면은 살짝 중국하고 또 사바사바하고 미국이 두드러지게 막 뭐라고 막 그러면은 이제 미국한테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이런 입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그런 군사력 가지고 정치력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나라를 서로 압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롭게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살면 자유롭게 수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편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고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쥐예요, 쥐. 그래,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밀리면은 우리도 이제 확 돌아서서 이제 1대1로 이제 지든 이기든 어차피 깨질 바에 한번 붙자. 막 이런 식이고. 전 지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 지구가.
2년 전부터 코로나19의 전 국민의 삶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불교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국들이 대립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3국들은 서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소국이나 또 국내에는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대국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대국은 자기가 이익만 챙기려고 약소국을 계속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가치의 보장도 없는 물거품과 같은 인간의 헛된 탐욕을 온갖 방법으로 끊임없이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관계도 아무리 어느 나라가 힘세서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 힘을 키운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아니면은 이 세상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금은 무슨 사회가 됐습니까? 산업의 물품 생산에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세상보다는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디지털 사회라고 그러죠. 디지털 사회는 농산물 많이 생산해가지고 땅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이 것이죠.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는 좀 더 가면은 이제 온 세계가 무기가 전쟁 무기가 이제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이제 디지털로 모든 무기가 비행기로 아무 폭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회가 미래에 오게 되면은 미국이 뭐 필요하고 중국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제 핵단처 하나면은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는 무슨 비행기 또는 큰 무슨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그러한 배 이런 것들이 별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핵폭탄 하나만 잠수함이 싣고 가가지고 미국 근처에서 핵폭탄 하나만 미국에 어디다가 주요 지구에다가 쏘아버리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미래 사회에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군사력이 강해도 당분간은 그 군사력에 의해서의 압박을 당하겠지만 미래 사회에는 이제 폭탄 하나면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려고 국적에서는 그 핵 개발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인간의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약소국들을 자꾸 압박을 해서 이해관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주처럼 빛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사회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국내 국제 이 사회가 전부 다 고양이하고 쥐가 함께 사는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고 이렇게 살고 있어도 그 속에서는 혼란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북경 올림픽 참가한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땀의 투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딴 메달은 오랜 기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땀의 투혼으로 일구어낸 메달이기에 더욱 값지고 오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감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새해 우리는 미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빙판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은 이종표마저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새해에 우리는 작년과 다른 어떤 그러한 새로운 해가 아니라 똑같은 해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국제관계라든지 여야 갈등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파산, 폐업과 실직으로 어깨에 힘이 빠진 가장들,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 실업자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자영업자, 청년들 이러한 상황들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죠. 대통령이 바뀌면은 어떠한 정책을 써서 어느 한 그룹이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네 탓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서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 어떤 정치인이 권력을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잘 해준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은 우리 개인이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홍시도 추운 겨울 서리를 맞아야 더 맛있고 단풍도 늦가을의 서리를 맞아야 더 아름다운 것처럼 지금의 이 시련과 역경은 앞으로 희망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고 맛있고 정말 평화로우려면은 그 속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맛있게 되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지도사도 피땀 흘려서 가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소화 지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또 가꿔야 돼요. 나름대로의 투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공간을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공간은 역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경은 앞으로 희망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이 소화지구 개발 과정에서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잘 가꾸면은 앞으로 우리 건강정사는 당분간은 한 세대가는 건강정사가 광명시에서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지금의 이 어려운 역경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잘 가꾸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부가 정어리를 잡아서 산채로 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정어리는 좁은 수조가 갑갑해서 빙빙 돌다가 하나둘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잡아 항구로 돌아와 수조 뚜껑을 열어본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서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정어리떼가 살아서 좁은 수조의 안을 힘차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엎드려 수조 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무리지어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정어리떼 뒤를 쫓고 있는 메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한참 그 광경을 본 어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정어리떼를 살려서 산 정어리를 파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정어리를 살려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어리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수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어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까닭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어리의 천적인 무서운 메기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 정어리들은 수조가 좁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움직여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위기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위기가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생명체들은 편안한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불편함과 이기가 없는 온실은 오히려 식물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실의 부호막 없이는 본래 자연 생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 어딥니까?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 영국 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온 나라 있잖아요. 북유럽에. 그 북유럽의 추운 나라. 노르웨이 그쪽 나라의 어부가 발견한 이 정어리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쪽에 정어리가 많이 난대요. 그쪽 어부가 이제 정어리를 살려서 팔아야 그것이 비싼데 잡아가지고 이제 항구에 도착하지도 않을 때 벌써 정어리들은 그 둥둥 떠서 하얀 배를 들여놓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어리가 성질이 엄청 급한가 봐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꼭 성질이 급한 놈이 져요. 성질이 느긋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느긋하게 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성질 급한 놈이 불불 끓다가 나중에 이제 뛰쳐나가지. 정어리처럼 그렇게 성질이 급하면은 금방 싸움을 푸르륵 일어났다가 나중에 그래 네가 잘했다 하고 이제 문 열고 나가지. 주로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지요. 그래서 성질이 느긋한 부인한테 다 쳐. 부인 보살님들은 싸울 때 절대 급하게 싸우지 말라고. 느긋하게 말 한마디로 성질을 확확 올리는 말 한마디씩만 하면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저걸 팰 수도 없고 패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 나중에 이제는 불불 끓다가 이제 에이씨 하고 이제 문 열고 뛰쳐나갔다가 밖에서 이제 시켜가지고 들어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보살님들은 나가 있을 때 싸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성질을 죽여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에 이제 세게 이제 밀어야 돼.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관계로 따지면서 그래야 쓰겠느냐 하면서 막 그때 말을 끝없이 연달을 해서 말을 하면은 성질 급하니까 또 성질 내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니 잘했다 하고 말했나 그러면 이기는 거지 뭐. 한 번, 두 번 그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차피 칠 건 뭐 내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사님들은 성질 내면 져. 절대 성질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쓱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 듣고 이제 보살님은 화가 나가지고 파르르 떨다가 또 나중에 이제 성질이 꺼질만 하면 그때 또 한마디 또 내가 그러고 보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는데 이민년 정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년법회 때 신년사입니다. 이게 신년사.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새해 우리 금강정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는 빠졌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어디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새해 우리 금강정사가 해야 될 과제가 첫 번째부터 생각이 안 나네. 이 불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소화동 지구의 개발 과정에 그때 그 과정에서 우리 땅을 잘 기업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땅을 확보를 해놔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확보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건축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정서의 전체의 종합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종합 설계를 해놓고 한꺼번에 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1차, 2차, 3차 공정 과정을 잘 나누어서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진행하면은 나중에 또 2차 공사할 때 1차 공사 해놓은 것이 걸리면 안 되거든. 1차 공사 해놓고 1차 공사 해놓은 데서 잘 생활을 하면서 2차 공사하고 그리고 2차 공사 해놓고 3차 공사해서 마무리를 잘 이렇게 지어야 돼요. 돈이 많이 했으면은 한꺼번에 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다 어디 나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공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 그리고 이게 1차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법등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법등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사찰에서부터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명등 보살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법등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불교성전이 나온 지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을 때는 이제 뭐 몇 개 그룹이 동시에 불교성전 공부를 쫙 시작을 하더니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시작하는 데가 없어요. 불교성전이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 1700년 역사 속에서 조계종 종단번호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을 공부를 하면은 불교를 전체를 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조금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어놓은 것을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공부를 다 하면은 뭐가 보장되느냐? 이 생에서만이 보장된 게 아니라 내 생에 가서 보장될 거예요. 내 생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너는 살아서 뭘 했느냐 하면은 불교 성전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염라대왕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너는 볼 것도 없다 통과해라 하고 그냥 보내줄 거예요. 그가 육도에
6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 6개의 문이 있어요. 그걸 6도의 문이라고 그래요. 지옥의 문, 악의의 문, 축생의 문, 인간의 문, 천상의 문, 또 극락세계의 문. 그 6개의 문을 염라대왕이 너는 저 문으로 나가라. 너는 저 문으로 나가라. 너는 저 극락세계 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림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도 없어. 이 문을 이제 염라대왕이 판결을 해서 너는 저 문, 너는 이 문, 이 문 이렇게 가는데 그 문을 나가는 데는 염라대왕이 판결을 안 해도 자기의 업의 힘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업력에 의해서. 그리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 업이 어디 문이 좋다는 걸 판단을 못 해요. 거기 가면. 거기 가면 다 알아. 어디 문이 좋다는 걸. 그래서 좋은 문으로 나가는데 인간의 문으로 나가든지 축생의 문으로 나가든지 축생의 문으로 나가면은 뭐가 돼요? 소, 개, 돼지 이런 거예요. 짐승의 세계를 축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이 또렷하게 보인대요. 자기가 나가야 할 문이 다른 문은 희미하게 보이고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대. 그럼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나가면은 거기 세계에는 개, 소, 돼지가 이제 막 있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때는 내가 얘기하는 얘기만 생각날 거예요. 아, 그때 그 금강경사의 지용 스님이 불교 성전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한데, 그때 생각나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있는데, 백문백답이라고 백답 같은 책이 있어요. 불교의 100가지 무슨 알아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책이 있는데, 불교 성전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100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은 중요한 용어라든지 중요한 교리라든지 그걸 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교성전 공부를 어떻게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구입해서 불교성전 공부하듯이 하고 이래 되면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돈 받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저 옛날에 뭐 천당 간다고 뭘 표 팔았다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취약한 자신의 조건에서 벗어나 외부의 이기를 극복하고 인간 성장과 삶의 희망을 가꿔야 합니다. 황벽선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티끌 세상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티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세계를 얘기합니다. 중생세계, 고통의 세계,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삐의 끈을 단단히 잡고 온 힘을 기울여라.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고삐의 끈을 슬 잡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서 있는데 낙상해서 죽고요.
저처럼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치듯이 그렇게 된다고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겪지 않았다면 어찌 초봄 매화 향기가 코끝을 사무치랴. 설중매라고 하는 그 매화가 있죠. 눈 속에서 피는 매화. 다른 꽃은 눈 속에 눈이 오면 다 시들어 버리는데 그 매화는 눈 속에서 피는 매화가 설중매라고 그래요. 그 설중매의 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추위에서 그 어려운 고초를 겪고 죽지 않고 꽃을 피우는 그 설중매, 얼마나 큰 상황을 겪고 올라옵니까? 그 상황을 겪지 않으면 설중매가 피지 않는죠. 어려운 상황을 겪고 피어오르는 꽃만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엔 우리에게는 늘 존재해요. 전제되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올라와야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것을 초월해야 기도 정치가 될 수가 있고요. 성장뿐만 아니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으면 사업도, 인간도, 모든 것이 한 과정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충만하길이라는 주제로 이민년 신년법회 본문을 들려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